오늘 주제를 한번 이 단군 조선 2000년의 그 역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뭐 우리가 단군조선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 역사가 좀 왜곡됐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군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거쳤는데요. 뭐 테라우치 마사다케라고 조선 총독입니다. 첫 번째 총독이고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역사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사이토 마코토 총독, 우리에게 이 글로 참 유명하죠.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의 조상 선인이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를 멸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어떤 시책을 썼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역사를 말살하고 우리 역사 책을 다 분서하고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1916년부터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 그리고 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거쳐서 24년, 25년에 바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1923년부터 37년까지 15년 또는 16년간 수많은 5,000종이 넘는 사료를 차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대 총독부의 역대 순회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인데, 여기에 100만 엔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수백억이죠. 그 이상의 어떤 돈을 들였다. 또 수천억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5년, 16년 동안에 그 우리의 모든 사료를 모아서 자신들이 틀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료집인데요. 조선사라고 하는 사료집 35권과 부록 2권까지 해서 37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35권 24,000쪽 분량의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본어로 정리되어 있는 조선의 역사서,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이 조선서 35권의 구성을 보면 근현대사가 많죠. 그들에 있어서 이제 현대사는 이제 조선, 뭐 고려 이렇게 되겠고, 상고사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를 거의 얘기합니다. 그 이전은 거의 다루질 않는다. 그래서 상고사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고사는 단군조선이나 그 이전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제 보통은 고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상고사는 그런 뭐 신라, 고구려 백제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었던 조선사 35권과 지금의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어떠냐? 그 비율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사시대 고조선 이전을 다룬 페이지가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 우리 대한사랑 국제학술문화제에서 발표를 하신 우장문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교과서들이 8종이 있습니다. 8종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쪽수가 선사와 고조선을 다룬 쪽수가 18쪽이었는데 18쪽에서 평균 3쪽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15쪽이 되겠죠. 근데 3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 선사시대와 고조선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고조선은 어떻습니까? 고조선은요, 제가 이제 옆에 표지를 보여드리고 고조선 면을 보여드리잖아요. 요거하고 반 장 정도 됩니다. 요거하고 반 페이지 정도 더 넘어가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요것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거기 보면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 그리고 우리 역사상 첫 국가로 강조를 하면서 고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할 때로 들어가서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또 다른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인데요. 여기도 보면 거의 한두 페이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도 이렇게 있고 고조선 성립, 그 다음에 고조선의 끝에 보면은 멸망이 나오죠. 위만조선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량이 적은 것이 뭐냐면 조선사 편수의 그 분량 비율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를 보면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뭐냐면 그 백암 박은식 선생의 한국 통사라든지
역사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일제가 우리 책들을 분수하고 강탈하고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일명 독립운동 역사가 뭐 이렇게도 이제 그 붙이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독립운동 역사가인데 이런 책들을 만들어내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서 동화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동화의 효과, 바로 일본인과의 어떤 동화라든지 그런 것을 강조를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나라 고유의 사화와 사설 등을 일체 무시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삼국유사의 고조선기라든지 환웅의 이야기, 단군의 이야기를 담은 그 부분을 일체 무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3인방 중에서 이만희 시류, 굉장히 유명하죠. 이만희 시류가 있습니다. 이만희 시류가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있는 석유 환국이라고 했던 그것을 석유 환인으로 긁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가져온 곳이 처음에는 뭐 수남 수택본이라고 해서 거기랑 같다라고 하는데 뭐 수남 안정복이 먼저 이렇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만희 시류가 그 손을 댄 것이죠. 덧칠을 한 것이다. 그래서 환국을 환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국 배달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성립사가 있었는데 이걸 신화 속에 환인이 계셨다. 석유 환국이 있었고 거기에 환인이 계시는 것과 처음부터 옛적에 환인께서 계셨는데 라고 하는 신화 속의 3대 인물사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 시류는 1921년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서 신화로 우리의 어떤 단군의 역사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어떤 조작이 있어 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네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미국인 기자가 상해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3.1운동 때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것을 책으로 썼고 그것을 임시정부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요. 일본의 후진국이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인은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전하여 자기들의 위엄을 뽐내려고 했다. 자기들의 위엄을 어떻게 뽐냅니까? 바로 일본의 기원은 뭐냐면은 지금 2021년을 봤을 때 2681이에요. 2681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2600년, 270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어떤 역사보다 더 줄어든 역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군 조선이 2000년이다. 2000년의 역사가 있으면 단군 왕검을 지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세 조선이 명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단군 이전의 역사를 다 말살했어요. 말살하거나 없애거나 그것을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그 숨겨놨거나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어떤 그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공식 역사서가 뭐냐면 단군, 기자, 위만, 한사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군 왕검을 없애버리면 쭉 뒤로 간다는 거죠. 쭉 뒤로 가서 위만조선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럼 위만조선은 BC 194년인가 성립이 되잖아요. 194년에 위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2021년 합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약 22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는 2600년에서 700년 가는데 2200년을 떨구는 거죠. 떨구고 나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위만이라고 하는 연나라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한나라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단군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밑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1894년 도쿄국제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 교수의 단군고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하여 가공의 선담이다. 가공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역사, 문화, 언어, 인종에서 한국과 중국을 철저하게 일본보다 열등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핵심적인 역사관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이오 의숙 출신의 나카미치오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삼국유사는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 안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우리 학자들이 못 하잖아요. 일본의 학자가 식민지를 등에 업고서 지금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역사를 갖다 폄하하고 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도의 망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신화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는 뭐냐면 이러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만희 시류가 1921년 단군고에서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단군 신화라고 하는 말은 신채호 선생이 먼저 썼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채호 선생보다 훨씬 이전에 나가미치오라든지 구라키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승도의 망설 이런 식으로 중이 조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만희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단군 신화는 북방 퉁구스 계통의 신화로 한민족 특히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남쪽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민족 전체의 시조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완전히 분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한반도 남부를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권으로 묶으려고 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뉘었죠. 고조선 영토가 이렇게 딱 나뉘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진국이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고조선이다. 이렇게 한 건데 물론 저 때도 보면 고조선이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저 연두색 테두리가 있었죠. 저 동이족 영역이다라고 해서 저게 있었는데 동이족은 우리 한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줄기차게 학계에서 함으로써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다 벗겨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저게 사라졌어요. 산둥반도라든지 우리 동이족이 있었던 영역이라든지 남쪽도 같은 쪽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면 이 동이족에 있었던 곳이 사실은 전체가 고조선의 영역이었는데 그거를 희끄무리하게라도 과거에는 표현을 해줬는데 동이족 영역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지금의 8종의 교과서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좀 흐린데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한반도 남쪽은 단군 조선이 아니라 현재 고조선 지도. 현재 고조선 지도로는 보령이 단군 조선의 땅이 아니죠. 보령은 단군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 한반도 남부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들은 뭐냐면은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로부터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렸을 땐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환웅의 자손도 아니고 환인의 자손도 아닌 게 되겠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남쪽을 갖다 반으로 잘라놓은 것이 바로 이만희 시류의 그런 거에서부터 비롯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반으로 자른 것을 우리는 입증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라고 하면 뭡니까? 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비파형 빨간색이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동검이 있는 쪽이면 전체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뭐 남쪽에도 계속 나오니 비파형 동검은 큐슈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을 뭘로 했냐면은 고인돌은 보령에 보면은 사실 북방식 고인돌도 있고 남방식 고인돌도 다 있잖아요. 보령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있는 것을 갖다가 없다라고 하면서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해서 이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 곳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파형 동검과 탁자형 고인돌의 교집합이 되는 곳, 요것이 이제 실제로 고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탁자식 고인돌도 이쪽에도 있고 아래쪽도 있고 건너서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인돌의 영역은 지난번에 오셨던 이완영 총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시고 고인돌 전문가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인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6만 개에서 4만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 거냐면 큐슈에 있는 거예요. 큐슈의 사가현이라고 합니다. 이 사가현은 가야의 땅이었죠. 근데 그 이전에 단군 조선에 고조선 사람들이 도래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똑같은 탁자형 고인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가현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고조선 사람들이 내려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인돌의 주인공이 대마도를 거쳐 이끼섬을 지나 일본 열도 큐슈로 이동해 들어와서 발을 내디딘 것이 현 사가현, 복강현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보령의 고인돌이죠. 보령에 제 시간이 오늘 내려와서 PPT 정리하느라고 가보질 못했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물관만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보령에 이렇게 고인돌이 많잖아요. 이제 어딜 가나 이제 고인돌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보령이 굉장히 유난히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걸 보시면은 청동거울이죠. 다뉴세 문경이라고 합니다. 다뉴세 문경이라고 해서 이 다뉴세 문경들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 청동거울이 있는 곳들. 자, 이런 곳들을 보시면은 이게 고조선의 어떤 영향권이라고 할까? 그것이 저 위쪽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남한이 고조선의 어떤 강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내영 교수님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것이 고조선의 강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바로 고인돌과 그리고 비파형 동검, 원래는 고인돌이 북방형이라고 규정 지으면 안 돼요. 북방남방 합해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박선희 교수님이 연구했던 청동단추입니다. 청동단추. 고조선의 유물에 그 유물과 묘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청동단추. 그러니까 이거를 합해보면 청동단추가 있는 곳을 합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인돌과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청동단추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주에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청동단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문이 토기예요. 이 보령에도 관창리 유적에 보면 민문이 토기가 있잖아요. 무늬가 없는 토기죠. 민문이 토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문이 토기를 채택하지 않고 지금 교과서에서는 한 반쯤은 뭐냐면 이게 들어갑니다. 자, 민문이 토기가 들어가지 않고 이게 들어가죠. 이게 뭐죠? 미송리식 토기라고 합니다. 미송리라고 하는 게 이쯤에 이제 미송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송리식 토기를 넣음으로써 사실 더 좁아지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이 미송리식 토기의 교집합이 고조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냐면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죠. 뭐 남한은 뭐 아예 이제 배제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게 고조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미송리식 토기까지의 교집합이라야 고조선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실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고조선의 영역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항의받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해놨죠. 물론 여기에도 뭐 홍산문화라든지 이건 아예 채택도 안 했습니다. 더 이제 적은 거죠. 근데 여기 미송리식 토기라는 걸 넣음으로 해가지고 더 그 강력을 교집합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물에 여기 써 있죠. 이 유물의 분포 범위가 곧 고조선의 영역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미송리식 토기가 대표 유물로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민문이 토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고조선이 멸망해서 한사군이 들어가잖아요. 고조선이 멸망해서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한사군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고조선이 전체가 되면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됐지라고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반을 갈라놓은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는 임나일본부가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뒤로 갔을 때 여기 이제 사만이 소굴이 우글우글 하다가 결국엔 임나일본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군조선은 반은 갈라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군조선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단군 왕검을 신하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역사서로서는 쭉 내려가는 거죠. 기자도 없앴고요. 기자조선도 그럼 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만조선으로 들어가서 한나라에게 식민지로 이렇게 당하기 전에 그 설정으로서 이제 위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외국에 한국학을 하시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30년, 40년 하는 외국인 교수들이 전부 한국의 역사는 20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만년 그거 아닙니다. 뭐 하면서 2000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국사 교과서에서 이제 뭐냐면은 고조선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 교과서는 대부분 홍익인간을 삭제했어요. 동아출판 중학역사 2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의 이름을 이념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오히려 모든 그 교과서에서 홍익인간이 사라졌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잘 몰랐는데 올해 4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입법을 예고하고 국회의원 12명이 홍익인간이 이제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이다,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 개정을 하려다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정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념법에서는 홍익인간이 살아났지만 이런 어떤 항의, 뭐 대한사랑도 항의라고 미사협에서 항의라고 이렇게 신문에도 크게 이렇게 냈었죠. 근데 이미 홍익인간은 교과서에는 삭제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다음에 초중고 교과서에서 단군 어진, 단군 영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2007년 교육 과정까지는 단군 영정이 있었으나 2009년 개정에서 삭제가 되었고 지금은 그때는 8종에서 4종 정도는 살아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삭제되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모두 삭제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건 2021년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뭐냐면 초중고에서 전부 단군 영정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이제 배우고 세상에 사회로 나가는 그 학생들은 뭐냐면 단군이 있다, 단군이 있었나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사교과서에서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사진도 거반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과 관련된 단군 영정, 단군 유적이었던 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그리고 단군의 이념이었던 홍익인간 전부 다 삭제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희한하게 또 이 강화군청에서는 2년이 넘도록 철책 속에서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저렇게 막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철조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막아놨는데 막을 때는 뭐였냐면 돌이 부스러져서 뭐 흐트러지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임시로 해놓고 빨리 복구하겠다라고 한 것이 2년이 지났어요. 연락을 해봤습니다. 전화 연락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올해 10월까지 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1년 안에 복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복구는 안 하고 있고 다른 거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세우고 있고 다른 관광 건물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고 자 그런 어떤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걸 보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유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도 홍익인간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종문 인하대 교수의 그 6월달 논문을 보면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참성단이 교과서에서 전부 삭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것이 2018년 교육부 고시 162호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행태는 단군을 부정하는 일부 역사학자와 일부 종교인들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미 이런 것이 추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다,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어떤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을 만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조선사 편수에서 일본의 일제 관변학자들이 그걸 만들기 시작했지만 거기에 부역을 했던 이병도 수사관보 촉탁 시절에 이런 것이 있었고 1945년에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잖아요. 광복 다음 날 뭘 만드냐면 조선 학술원이라고 하는 걸 바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역사철학부의 대표는 와세다 대학 출신의 이병도가 맡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맡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학술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광복하자마자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되고 이 서울대가 경성제대라고 했잖아요. 그때 뭐냐면은 제국대학이 9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8개가 일본 열도에 있고 1개가 경성제국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서울대 전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제국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경성제국대입니다. 그게 이제 서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사실은 지금의 어떤 식민사학을 지금까지 주도해왔다.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 얘기를 다 꿈뻑 다 들으니까. 자, 이병도가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되고 60년대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우리 사학계의 거물이 되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송호정 교수로 가는데 단군은 신하다. EBS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단군학 박사, 뭐 내가 1호 박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1호 박사가 그 가칭 1호 박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고조선은 앞에는 단군은 신하고, 제가 이게 생선머리로 해서 죄송한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앞에를 신하시 해버리면 맨 뒤 꼬랑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은 국가 형성이 이때 되는 거죠.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단군으로 논문 쓰는 걸 다 거부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단군 윤내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단군 조선을 찾으려고 하니까 야, 네가 단군 박사가 이제 고조선의 박사가 되라라고 해서 1호 박사를 만든 게 바로 송호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계속 신화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사관, 조선총독부 역사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단군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냐면 그 뒤로 한사군 한반도설 그리고 임나일본부설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저 평양 대동강 땅에 한사군 낙랑군을 설치를 했는데 420년간 지속됐다. 420년간 낙랑국과 구분도 못하고 420년으로 이어버렸습니다. 삼국 사기를 보면 한 200년에서 250년 공백이 있어요. 앞에 거는 낙랑국이고 뒤에는 낙랑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합해가지고 420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620년 거기다가 뭐 그 연나라 사람 위만이 들어왔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700년 동안 중국 사람, 일본 사람에 의해서 너희들은 식민지였을 때 그때 발전을 했으니까 식민지 경영을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이 다른 게 없고요. 바로 한국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켜서 이렇게 식민지의 역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대사를. 그래서 이병도 저의 국사 교과서가 있는데요. 한 15,000원 주고 옛날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까지 교과서였거든요. 낙랑군이죠. 낙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다. 저는 이 뉘앙스 뒤에 보면은 이 낙랑을 통해서 모든 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병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202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한쪽 벽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낙랑군이 한나라의 어떤 식민지가 평양 대동강 땅에 한반도 북부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놨고 연대표로 들어가면 낙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BC 108년부터 313년까지 420년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박물관을 들어가서 쭉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북공정에 대항한다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진핑이 2017년에 얘기했죠.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2016년에 세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역사 왜곡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전파 공정, 선정 공정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 교육을 10여 분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이렇게 발설을 했잖아요. 여기서 한국은 남북한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한 이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박물관하고 교과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교과서도 똑같은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장문 교수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021년 교과서는 낙랑군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선진 문물을 들여오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건 더 하죠. 그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0여 년 존속한 낙랑군, 400여 년간 존속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낙랑군은 고구려에 흡수될 때까지 420년간 존속하였다. 존속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사기에는 낙랑국과 낙랑군이 구분되어 있어요. 200년, 250년 동안
전쟁 기록도 전투 기록도 아예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앞에 것과 뒤에를 합해가지고 쭉 이어붙이니까 42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대표 유물로 뭐 했습니까? 계속 나오는 게 있죠. 석장리, 평양 석장리에서 나오는 금제 허리띠인데요. 국보입니다. 국보인데 이게 바로 그 낙랑군, 식민지 낙랑군에 있었던 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의 어떤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나라는 수백 년이 지나야 이 기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뭐 단조 타출 기법, 누금 세공 기법, 감 옥 기법, 옥을 집어넣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에는 없는 기술이다. 수백 년 지나야 돼요. 저 중원에서. 금은 세공품은 기마민족의 초원길을 통해서 동소교를 통해서 대륙 동쪽으로 전해지고 세공 기술도 같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북방 유목민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런 세공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신장 위구르. 어디인지 아시겠죠? 신장 위구르. 몽골 뭐 이런 쪽에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나서 몽골 북부, 몽골 중부 이렇게 해서 요령성 대련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위쪽이에요. 초원길입니다. 초원길. 여기에 나오는 걸 갖다가 한나라가 준 하사품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한나라가 줬다. 그럼 다 준 거네요. 자기들이 기술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양 석장리의 유물을 낙랑군의 유물이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은 임나일본부가 점유하고 있다. 이거는 뭐 오늘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보면 유네스코의 가야 유적을 유네스코의 등재를 추진을 하면서 뭐냐면은 그 추진하는 그 국명 자체가 뭐냐면 일본서기에 나오는 국명이며 그게 들어가면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 거죠. 가야 유적 유네스코 이제 등재가 2022년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임나일본부를 부활시키려고 하는가 우리 스스로 이런 겁니다. 근데 한사군 하는 걸 보면 아시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은 뭐 해외로 나가도 우리 영국 박물관이에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한국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중일을 비교한 연포에 보면은 고조선이 없죠. 고조선이 없고 철기도 내려가 있고 뭐 청동기도 그 연대가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원삼국이라서 원시삼국이 있었다라고 해서 AD 300년 이전까지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설명문에도 영국 박물관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K-팝 팬들이 거기 딱 와가지고 AD 300년부터 시작됐구나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2021년 얼마 전에 있었던 대한국제학술문화제에서 성삼재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 전에 교육부에 계셨죠.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 항의하러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 교과서, 일본 교과서의 대책반 실무반장으로 있었는데 그에게 일본인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당신의 역사는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뭐가 있습니까? 조작해놓은, 일본이 조작해놓은 역사가 그대로 있더라. 복원을 안 해놓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충격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이때 토론자로 오셨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상도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충격이죠.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이 식민사학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뭐 단군이 고려시대 맞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군은 우리의 조상이었다. 요동에서 출토된 이게 있습니다. 이게 BC 2세기나 3세기 정도로 보는데요. 만주 요령성 평강지구에서 고조선 후기로 추정되는 커다란 새의 날개 아래에 곰과 범이 있다.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 곰이죠. 이게 곰입니다. 이쪽이 곰이고요. 여기 호랑이에요. 그리고 여기 새죠. 새. 우리가 조이족이라고 하고 새 토템을 가지고 있죠. 삼조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곰과 호랑이가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일이 늑대라고 합니다. 늑대는 뭘 상징하냐면 유목민족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고조선에서 뭐냐면 유목민족이 나갔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의 어떤 문양으로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벽화에는 이
그 이때의 단군 사화를 뜻하는 곰과 호랑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곰과 호랑이가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 고구려의 각저총, 씨름하는 두 역사의 곁에 큰 나무 밑둥 아래 곰과 범이 짝을 이루면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의 각저총이고요. 그 다음에 장천 잃어본 고분 벽화를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똑같은 곰과 호랑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호랑이가 있습니다. 화살을 맞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을 맞은 모습이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곰이 있습니다. 잘 볼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어떤 단군 사화의 어떤 이야기를 그대로 고구려 벽화에 투영된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의 학자들은 자꾸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일본 학자의 단군 인식이라는 데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보더라고요. 오히려 삼국유사에 보면은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고구려의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유의 제왕운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신라, 고려, 남북옥저, 동북부여, 동부여, 북부여, 예와 맥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헌에서 보나 벽화에서 보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 시대에 뭐 이만희 씨류가 얘기하듯이 삼국유사를 지을 때 원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단군으로 뭐 대동단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어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 산신을 가지고 지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자, 독립운동가의 단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던 신규식 선생 같은 분은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가서 독립투쟁을 했다. 그냥 우연히 나라를 구하겠다고 총 들고 싸우는 독립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오 대한 독립선언서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선언서 3대 독립선언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오 대한 독립선언서인데요. 여기 보면 2천만 형제 자매여 우리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어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군 대황조께서 독립운동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30명 이상이 서명을 한 가운데 이게 썼던 것이죠. 모두가 대동단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제 이런 가사를 졌어요. 대황조의 높은 덕,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 5절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매들아 대황조의 자손된 자 우리 형제 자매들아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변치 마세 대황조에 향한 충성 변치 마세. 단군 대황조에 대한 충성 변치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서고 이동영 선생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단군 왕검의 계급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를 꾸려나갔던 박찬익 선생은, 여기 이제 박찬익이라는 분이에요. 저랑 이름이 비슷하죠. 예, 박찬익인데요. 항상 단군 영정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거죠. 이게 A4 반절 정도 됩니다. A4 반절 정도 되는데, 자, 이거를 1917년에는 상해 대종교인들에게 복음용 단군 영정을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쉽게 봉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종교인들이라면 전부 다 이 단군 영정을 가지고 지니고 다니거나 가정에 이게 봉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태영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단군들이 다스렸음을 잊지 않고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왜 뒤로 갈수록 단군을 등한시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소 주제가 47대 단군의 역사라고 했는데요. 한 명의 단군일까? 지금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 왕건께서 아사달의 조선을 요임금과 같은 때, 여거동시라고 해서 요임금과 같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단군에 관한 기록이 이런 게 있어요. 삼국사기, 뭐 선인 왕검이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단군과 그 단군의 아들인 부루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제왕운기도 6년 후에 바로 이제 단군과 부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단군색이 바로 이제 제왕운기에서부터 한 100년, 한 80여 년 지나가지고 단군색에 보면은 거의 이제 고구려 마지막이죠. 끝자락에서 공민왕 때
이때 단군세기를 짓게 되는데 47대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환단고기에 그 47명의 단군의 어떤 역사, 행적을 그려주는 단군세기, 행촌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자,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게 반절 정도 됐습니다. 47대 단군이. 근데 47대 단군이 나와 있는 저서가 13개가 됩니다. 환단고기 있죠. 규원사화. 그 다음에 1923년 조선사략, 24년 환단세감. 이 이고선 선생, 심당 이고선 선생이 24년에는 환단세감을 쓰시고 65년엔 단서대강을 써요. 그거 합쳐가지고 이제 그 지금 전집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단세감이 있고 1924년 전고대방, 그리고 29년 대동사강, 해동춘추. 해동춘추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은 박장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역사학만 하시는 집안이에요. 쭉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자손들은 다 사학과에 있습니다. 사학과에 있는데 그 뭐 한 예를 들자면은 뭐 형 이름이 박환이에요. 박환 교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독립운동 전공 굉장히 저명하신 분인데 박환이고, 동생 이름이 박단입니다. 합해서 환단이죠. 네, 환단.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졌는지 모르지만 한 분은 박환이시고 서강대 사학과 계시는 분은 박단인데, 뭐 이런 어떤 그의 할아버지인 박장현 선생의 이 47대 단군을 인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동춘추가 있고, 조선 역사 이창환 쭉 해서 조선 세가보 쭉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3권의 책이, 역사서가 전부 다 47대 단군, 그리고 심당 이고선 선생은 49대죠. 49대는 뭐냐면 초대 단군 왕검의 할아버지까지 다루는 겁니다. 예, 할아버지까지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220년이라 나오죠. 이건 뭐냐면 47대 단군으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2096년으로 똑같아요. 47대 단군으로, 초대 단군부터 따지면은 2096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1924년 이미 이고선 선생도 환단고기를 봤다는 거예요. 초간본 환단고기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자, 인명사전인데요. 이거 이제 표지가 지어지긴 했지만 전고대방이라고 하는 인명사전입니다. 이 인명사전을 보면, 인명사전이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단군이 나와요. 단군. 자, 여기 보시면은 단군이라고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물론 기자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단군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요즘에 다 고서적에서 다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주면요. 아이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전세 47 이렇게 나옵니다. 47분이 전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전이지만 이 사전이 1924년에 나왔을 때 전세 47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47대 단군을 얘기하는 저서가, 역사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도 뭐냐면 고서점에서 사면은 1924년, 25년, 26년 가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요. 예. 그래서 왜 사라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던 24년 것만 전세 47이라고 이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사략 다족이 아까 있었죠. 그리고 조선 세가보 47대 단군을 다루고 있다. 여기 보시면 47분의 단군의 이름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전부 다 일치해요. 환단고기하고 전부 다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단세감을 보시면 이 심당 이고선 선생의 환단세감은 갑자년에 썼다라고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게 81년이거든요. 갑자년이 또 되려면 84년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년은 1924년이죠. 그래서 24년 이전에 환단세감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7세 환인, 47대 단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환단고기를 봤다. 왜냐하면 규원사하라 보면 47대가 나오지만 그건 약 1048년 그거에 이제 저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2096년으로 똑같이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환단세감은 그 이전에 분명히 초간본 1911년 환단고기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서대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고 문헌에 환단고기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환단고기에 각각의 그런 책들도 문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7분의 2096년 동안 다스렸던 47분의 단군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문헌들은 뭘 얘기하냐면 단군의 수명이 1048년이다 이 얘기를 쭉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동사강목이니 해서 제왕운기, 응제시주, 역대세년가 쭉 가잖아요. 이 제왕운기는 28년 했다가 본기에서는 38년 했다가 이거를 갖다 이게 틀리니까 응제시주에서 교정을 한 거예요. 1048. 그러니까 1048이라는 게 있었다. 왜 1048이라고 했을까? 단군의 나이가 그냥 1000살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 뭔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048년이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삼국유사를 보시면 삼국유사에는 단군께서 아사달에 은거하여 산신이 되시니 1908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뭔가 명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00년이라고 하지도 않고 1908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 단군세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군은 2096년 동안에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 세 번의 어떤 왕조를 거쳤다. 그래서 제1왕조는 1세 단군부터 해서 21세 소태 단군까지고 이때는 사만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이 제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 시대인데 22세 색불로 단군에서 43세 물리 단군까지 3조선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1왕조와 제2왕조의 어떤 시대를 합하면 1908년이 됩니다. 그리고 제1왕조는 1048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3왕조는 장당경 아사달로 옮겨갔는데 이때는 부여다. 이때부터가 부여라는 거예요. 단군 조선이 어떻게 부여로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단군세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북부여 나오고 하면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4세 구물당군부터 47세 고열가 당군까지 188년이다. 이게 합하면 뭐냐면은 바로 2096년이 되고 이 삼국유사에 나왔던 장당경으로 옮겨다가 장당경으로 옮겼을 때 뭐냐면은 그때 나이 산신이 되시니 1908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얘기한 겁니다. 제 1, 2왕조를 거친 1908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삼국유사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 숫자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단군세기밖에 없다. 환단고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 수도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문헌에 국내 문헌들에 나오고 있는 단군의 수명으로 나오는 것들 1048과 1908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제1왕조 1048년 제2왕조 860년 합해서 삼국유사에는 이 두 왕조 시기를 왜냐하면 이때가 바뀌잖아요. 부여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단군 조선이었고 이때는 부여다라고 해서 여기서 자른 거죠. 그러면 1908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1948은 단군 조선의 제1왕조요. 1908은 단군 조선의 제1왕조와 제2왕조를 합친 건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제1왕조가 1048이잖아요. 제2왕조와 제3왕조를 합하면 1048이 됩니다. 이거 계산 안 해보신 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되고 이걸 합하면은 2096년이 이렇게 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나오는 거죠. 1048, 1908, 2096년.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그 47대 단군의 2096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수도를 3번 이전을 하는데 이때가 사만이었다. 제1왕조는 송화강 아사달이고 수도는 하얼빈이고 송화강 아사달. 그 다음에 제2왕조는 이때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이 조선을 따라서 근세 조선을 만들었잖아요. 근세 조선을 만들었는데 그 근세 조선이 어디냐면 북악산 기슭에서 만들었어요. 거기 청와대가 있고 거기 경복궁이 있잖아요. 북악산 기슭에다가 거기가 이제 명당 자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북악산을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백악산이에요. 백악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표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백악산. 그러니까 백악산 기슭에 만든 게 이거 보시면 백악산 아사달 때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조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냐면 이게 내려와서 한양 조선을 건설할 때도 보면 그 앞에 백악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렇게 매치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이제 장단경으로 갔을 때 여기 이제 대부여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대로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2096년은 알겠는데 왜 47대 단군을 똑같이 얘기하면서 천년 단위를 쓴 건 이건 뭐냐? 이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1205년이니 1048, 1048이 많죠. 뭐 제1왕조니까 그 1왕조 안에다가 47대 왕군을 단군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1212라든지 1212가 좀 있죠. 1212, 1212, 1211, 1205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역사에 어떻게 보면 비극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시조선, 근세조선도 뭐냐면 기자천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군이 있었지만 단군이 천년이고 천년 뒤에는 기자가 오셨다라고 해서 원래 2096년인데 기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문헌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기자천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군이 천년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기자가 들어오게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122년 BC 1122년인데요. 그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048년 하고 나서 BC 1122년이 되려면 공백기가 있다. 그래서 공백기 164년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164년을 합하면 아까 보셨던 1212, 1211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죠? 1048이라고 하잖아요. 1048이라고 했는데 기자가 오려면은 1122년에 와야 되는데 1048년에서 끝나버리니 요 사이에 공백기가 생긴다라고 해서 우리 문헌에 보면 응제시주나 제왕운기에 보면 공백기 146년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맞추려고 기자가 오는 시기랑 맞추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것까지 합해서 기자가 오기 전까지 단군조선의 역사다라고 했을 때 1048 그리고 1212년, 1211년이 요거 합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뭐냐면 워낙 기자가 조선시대를 풍미를 했고 거기에 있다라고 이제 믿었거나 그런 어떤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압력에 굴복한 사서들은 뭐냐면 47대 단군이 있지만 그건 천년 안에 이루어진 거고 또 기자의 천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초대 단군 왕건부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초대 단군 왕건부터 사실은 4대 단군까지가 뭐냐면은 쭉 아들로서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5대 단군으로 가면은 오가에서 대행을 합니다. 오가 있잖아요. 마가, 구가, 우가, 저가. 이 오가에서 단군을 추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4대 단군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보면 아마 제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자, 단군 왕건과 아들 부르테자에 대한 실존 증명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강의한 게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47대 단군에 관련된 이 내용 전체는 뭐냐면 환단고기 북콘서트 강화도 편을 보시면 됩니다. 이 강화도 편을 보시면은 47대 단군이 어떤 행적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군 왕건부터 비롯되는데요. 단군 세계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고기에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씨의 따님이다. 이 단군의 부모가 나오는 거죠. 단웅과 웅씨 왕의 따님. 그리고 신묘년 5월 2일 이인시의 박달나무 우거진 숲 사이에서 태어나시니 신인의 덕이 있어 원근 사람들이 모두 경외하고 따랐다. 14세 되던 갑진년에 웅씨 왕이 그 신성함을 듣고 비왕으로 청구하여 대읍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무진년 당요 때에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 우거진 터에 이르시니 온 백성들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 구한족이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을 제위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왕의 따님이고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태어나셨다. 단군세계에 나오는데요. 유일한 기록은 아닙니다. 다른 책에도 보면 이렇게 신묘년 5월 2일이라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군 기원을 BC 2333년이라고 하는데 이 기원도 지금 학계에서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단군 기원이라는 뭐냐? 우리 보령박물관에도 보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고조선 BC 2333년이다. BC 2333년에 이때를 설정을 정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셨던 단군은 신화라고 했던 송호정 교수는 단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로 인식해왔음을 알려줄 뿐이다. 그 연대가 역사적 사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냐면은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고동시다. 단군이 즉위를 한 때는 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임금을 뜻합니다. 요임금이란 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피휘를 해서 고라고 쓴 거죠. 그래서 여고동시,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라고 하는 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국내 문헌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죠. 동국통감에서 확실하게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전부 다 무진년이에요. 이건 뭐냐면 무진년에 즉위를 했구나라고 하는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다 무진년을 쓰는 거예요. 어찌됐든 주석에 쓰든 아니면은 그 본문에 쓰든 간에 전부 무진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년에 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 보셨던 단군세기와 이 태백일사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왕검들이 많이 있었는데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했다. 백성에게 신망을 크게 얻어 비왕에 올라 24년 섭정을 하고 그리고 웅시왕이 돌아가시니까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계승하여 구한을 통일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웅시왕이 전사하자 단국에서 돌아와서 즉위를 하셨다. 이때까지 24년 동안 섭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이 있어요. 즉위한 게 두 번이 나오죠. 14세 되시던 때 갑진년에 웅시국 비왕이 되어서 즉위를 했어요. 어찌됐든 즉위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단군 왕검으로서 즉위를 한 게 무진년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문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잘 보시면은 모든 게 다 풀립니다. 뭐냐면 여고동시다. 요임금과 동시라고 말이 안 돼. 25년 차이가 나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4세 때 즉위한 거를 보면은 동시대가 맞아버려요. 갑진년에 요임금도 즉위를 했어요. 근데 이때 뭐냐면은 단군께서도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여고동시죠. 완전히 동시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고동시라는 말을 풀이를 하자면은 요임금 때에 동시에 그때에 즉위했다. 그리고 보면은 25년 무진년, 요임금 25년 무진년 이게 다 나오잖아요. 실제로 고조선에 단군조선에 그 초대 단군 왕검으로 이렇게 즉위를 한 것은 무진년에 즉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진년 즉위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동시에 이거를 풀이를 못한 거죠. 동시에 같은 해에 이게 같은 해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군세기와 태백일사를 보면은 바로 14세 때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하던 때는 동시라는 거예요. 동시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문헌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리고 무진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게 긴가민가하고 지금도 토론 중이다 이런 얘기를 대학원생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죠. 단기를 흔들고 있는데 그렇게 흔들면 안 된다. 단기는 확고하다. 단기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2333년. 그리고 단군조선의 국가 경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초대 단군 왕건께서 이러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셋으로 나누셨다는 거죠. 셋으로. 그래서 진한과 마한과 변한. 왜냐하면 초대 단군 왕건 때는 삼한이었잖아요. 삼한이 22대 색불로 단군 때 조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삼한이에요. 이때까지 삼신의 원리에 의해서 삼신 사상에 의해서 셋으로 나눠서 다스린다. 그래서 초대 단군 왕건께서 다스리는 곳이 진한이다. 네, 진한이죠. 진한이고 부단군이 다스린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바로 번한과 마한이다. 그래서 중국 문헌에 많이 나오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번한입니다. 번조선. 왜냐하면 여기에 부딪히잖아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곳입니다. 중원과 부딪히는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 기자가 조선을 갔다라고 하면 이쪽 변두리를 간 거죠. 그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는 거죠. 여기 47대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한강경제다. 이렇게
진안이 있었고 진조선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후 사만고다. 전후 사만이 있었다. 전 사만이 있고 대륙 사만이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 남사만을 이룬다. 후사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계는 뭐냐면 이 후사만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사만만. 이 전사만이라는 건 없었다. 사만은 고조선이 나중에 멸망하거나 그때나 나타난 게 사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죠. 뭐냐면 사만이 있었고 그게 삼조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만을 인정한 대표적인 학자는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 최동, 문정창 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단고개는 명확하게 사만 관경제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는 삼신이 계시고 땅에는 사만이 있고 우리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단군세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47분의 단군이 있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뭐냐면 진한 진조선을 다스리는 대단군의 계보예요. 대단군이 47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번조선에 뭐가 있냐? 부단군이 있겠죠. 그 부단군이 쭉 있는 겁니다. 쭉 이제 치두남부터 해서 낭야, 지금도 낭야성이라고 있잖아요. 낭야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이 이 낭야 단군은 부단군으로부터 생겼죠. 쭉 가서 어디까지 있냐면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기준까지 해서 71명의 그런 부단군, 이 번조선의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 교과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왕과 준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부왕과 준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부 기준인데요. 부는 비로 읽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있었던 마지막에 기씨가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기씨, 기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가 이제 어디 쿠데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죠. 여기 들어오면 번조선에 들어와서 나를 번조선의 왕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어지죠. 69, 70, 71, 72, 73, 74 이게 기씨 조선이에요. 기씨 조선인데 이 기후가 뭐냐면은 기자를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해서 기자조선을 추존을 합니다. 기자를 추존해요. 기자가 언제 있었냐면은 이쯤 있었죠. 이쯤에 있었습니다. 이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중국 문헌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 원래 번조선에 어떤 왕들이 있는데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41명의 이제 기자조선이 있었던 것처럼 만든 게 우리나라의 기자조선에 관련된 그런 역사서들입니다. 그거의 어떤 단초가 된 게 뭐냐면 기후가 집권을 하면서 번조선에 집권하면서부터 모든 자신들의 기씨의 시조들을 기자 이후를 전부 다 왕으로 추전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가짜 역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부와 부왕과 준왕이 있었다.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오면서 위만이 들어왔으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게 번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두리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어떤 쟁탈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 단군 왕검에 이제 부인이 계셨죠. 그러니까 모든 게 실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래서 부인이 계셨다. 비서갑 하백녀, 황후의 치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대 단군 왕검께서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딸을 황후로 삼고 누에치기를 맡기셨다. 치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에치기를 맡기셨는데 누에치기를 초대 때 맡겼다는 건 뭐냐면 배달국 때부터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를 뽑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에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사서들은 잠신이 시를 뽑아 황제 헌원에게 바쳤다라고 했는데 중국의 사서들에서 신이 뭔가를 줬다라고 하면 그 신은 우리 쪽에 보면 단군조이거나 그 이전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양잠 기술이 배달국에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걸 볼 수 있는 게 홍산문화의 옥누에라든지 뭐 왕기방 누에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워낙 그 중국이 왜곡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봤을 때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과연 실크로드가 그 중국인들만 오고 간 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구려, 신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오고 간 길이고 그 이전부터 개척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실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실꿀이라고 이 조한 교수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일본의 논문을 써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뭐냐면은 실꿀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크라는 말이 실에서 왔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실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실을 뽑는 어떤 기술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크로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팽우, 성조, 고시, 신지, 기성, 나을, 희, 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성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주, 예, 성주 타령 뭐 이런 거죠. 성주, 성조, 예, 성조신이 되는 겁니다. 성조가 궁시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팽우는 토지를 개척하시고, 고시는 농사를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래죠. 고시래 하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동 죽지에 보면 야사에 이르기를 단군 때 고시 씨가 농사를 가르쳐준 은공을 잊지 않고 밥을 먹을 때 농부들이 고시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시에게 예를 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 배용준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냈잖아요. 우리 일본에 가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는 자기가 얘기를 못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문화에 고시래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배용준 씨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고시래라고 하는 건 단군 때 고시라는 신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근본을 잊지 못해서 고시래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에 뭐냐면 고시라는 성을 가졌던 여인의 넋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풍습도 왜곡되는 거예요. 풍습도 왜곡되는 겁니다. 단군의 신하 팽우가 치수를 담당했다. 이때 이제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 단군 안검 때 홍수가 정사년 50년에 있었거든요. 정사 50년에 홍수가 범람하여서 백성이 쉬지 못하였는데, 이때 풍백 팽우가 치수를 명받았다. 그래서 뭐 높은 산과 큰 내를 정했다. 백성이 편히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다른 문헌에도 이렇게 비교되게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팽우라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자, 팽우라는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종희의 수산집에도 이렇게 있고. 근데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을 이때 짓게 되죠. 50년에 그 홍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제위 50년에 홍수가 났는데 51년이 되니까 단군 왕건께서 천제를 지내야 되겠다.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단군 안검 51년 때에 쌓았던 것이 바로 강화도 마리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누구한테 명을 내리냐면 단군 왕건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을 내려서 혈구에서 삼낭성을 건설하시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풍백, 우사, 운사가 있죠. 그것이 그냥 뭐 구름과 비와 뭘 부리는 어떤 신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신하예요. 풍백, 팽우가 있고 운사, 배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백, 팽우는 치수를 맡고 운사, 배달신은 삼낭성 건설, 마리산 제천단을 쌓는 것, 이것을 운사, 배달신이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3년 뒤에 그때 참성단에 가셔서 친히 천제를 올리셨다. 이게 BC 2280년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삼낭성을 축조를 하는데 초대 단군 왕건께서 건설한 삼낭성인데, 지금 뭐냐면 이 삼낭성을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삼낭성의 삼낭이라는 건 뭘까? 삼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직책명이면서 임금의 자문 역할을 하는 벼슬이고 단군의 아들 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낭이라고 하는 것은 화랑의 전신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태백일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삼낭은 본래 배달의 신하이다. 이 배달의 신하가 그대로 초대 단군 안검 때 그대로 계승을 했기 때문에 그 삼낭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낭은 본래 배달의 신하이며 삼신 상제님을 수호하는 관직을 세습하였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삼낭이라는 건 뭐냐? 삼시랑이다. 그리고 삼시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따르는 그런 낭도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삼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삼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낭이 모실 시자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뭐냐면 실제로는 삼낭은 삼시랑이다. 근데 이 삼낭이라고 하는 말이 뭐 신라를 거쳐서인지 모르지만 신라에는 삼낭사도 있잖아요.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맥도날드 그러면은 마그도나르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삼이라는 게 삼을 사무라고 합니다. 라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사우라비로 알았잖아요. 사우라비에서 백제 사우라비가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넘어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삼랑이 넘어갔다. 이 삼랑이 그대로 넘어가서 여기서 모시는 것은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삼신을 모시지만 이것이 일본에 들어가서는 약간 변질돼서 주군을 모시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에서는 훈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한자를 모실시자인데 모실시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냐면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라고 읽어요. 사무라이라고. 일본에 가서 이거 굿즈라고 하죠. 상품을 샀는데 사무라이 상품은 전부 다 모실시자 하나 써놓거든요. 모실시자 써놓은 수건, 모실시자 써있는 모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무라이라고 읽습니다. 모실시자로 읽지 않고 이거를 사무라이라고 읽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삼랑이죠. 모실시자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태백일사에 나온 삼랑은 삼시랑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라이의 원조도 환단고개가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삼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삼랑을보록이죠. 3대 가륵당군 때 삼랑을보록에게 가륵당군께서 명하여서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셨다. 정음 38자가 바로 훈민정음이 됩니다. 38자에서 28자로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10자가 빠집니다. 뭐 이런 자들이 빠져요. 이렇게 집처럼 돼 있는 거. 특유한 것들이 빠지죠. 그래서 삼랑이 화랑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삼랑성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삼랑성 아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군이 세 아들에게 성을 쌓게 하여 이름을 삼랑성이라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있다. 고려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원래 삼랑이고 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단군의 아들은 4명이다. 규원사에 보면 아들이 4명 있는데 부루, 부소, 부여가 있다. 막내가 부여잖아요. 막내가 부여인데 이 부여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가서 마지막에 대부여,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이 부여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고요. 그래서 뭐 독립운동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년 홍수가 있고, 자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내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자 9년 홍수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대홍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제 9년 홍수인데요. 요임금 시대인 BC 2288년에 홍수가 발생했고, 그 중원에서는 곤이 8년간 치수를 맡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순임금 시대로 들어가서 순임금이 섭정을 하면서 2280년에 그 치수를 하던 곤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곤의 아들인 우가 치수를 맡아서 또 13년을 해요. 그러니까 중원에서는 이 중국에서는 뭐냐 22년 동안 치수를 하는 거예요. 22년 동안 이렇게 치수를 하는 성공을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조선에 단군왕건께서 사자로 파견한 그 아들을 파견하죠. 부루를 파견해서 치수법을 전수해서 홍수가 발생한 때로부터 22년이 지나서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의 치수에 관해서는 홍수 신화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의 연대 측정을 이제 여러 군데서 하는데, 비슷하게 연대 측정한 것을 보면 9년 홍수와 노아의 홍수는 20년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20년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20년에서 여기 보면은 또 다른 그 비교를 하면 한 60년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20년에서 60년 정도 노아의 홍수가 차이가 난다. 그것은 뭐냐면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에는 9년 홍수가 있었는데 중원에서는 22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를 막지 못하니까 요에서 순으로 교체를 합니다. 누가? 단군 왕검이 이걸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순 선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자에는 요순 선양은 허언이다. 그리고 한비자는 순이 요를 협박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죽석인연에는 순이 요를 가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헌이 나오는 건 이유가 있겠죠. 사기정의에서 삼화정은 죽석인연을 인용해서 요의 덕이 쇠해지니까 순이 가둔 바 있었다. 요를 가뒀다라는 거예요. 순이 요를 가두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당대 유지기는 순이 요를 평양으로 내쫓았다. 어쨌든 순에 의해서 요가 이제 내쫓기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두거나 어찌됐든 순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선양이 아니다. 아, 네가 참 뭐 잘하는구나.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이렇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요의 덕이 쇠할 때 그것이 정확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군 왕검 때 당요와 같은 때인데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니까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단군 천황께서
순에게 명령하여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사를 보내 주둔시키셨다. 우순과 함께 당요를 정벌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임금이 힘에 굴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줬다.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순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왕건께서 요순의 어떤 그 교체기에 그런 어떤 단군의 어떤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군 왕검이 9년 홍수에서 중국을 구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는요, 단군의 아들이 부루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세종실록 15세기로 가면은 세종실록 지리지나 응제시주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우가 이제 요순 우할 때 우죠. 우가 도산에 모임을 당하여 태자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였다. 태자 부루, 단군 왕건께서 태자인 부루를 도산회의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게 이제 요런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그 이전에 그 기록은 뭐가 있냐면 바로 단군세기에 보면 부루태자와 부루단군으로서의 행적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루태자가 바로 이 치수를 행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군세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루태자가 가서 먼저 순임금을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우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부루태자가 순임금을 만나서 한 15 그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하우씨라고 하죠. 우임금, 이때는 임금이 아니고요. 그 사공우라고 합니다. 사공이라고 하는 어떤 장관 직책이에요. 그래서 사공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임금 시대에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고 단군 조선에도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죠. 정사년에 이렇게 났습니다. 정사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마리산 참성단을 갖다가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제를 지냅니다. 제를 지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뭐냐면은 요임금 때는 8년을 했으나 곤이 치수를 했으나 치수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곤의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 넘어가죠. 순임금이 나오고 순임금이 바로 그 곤의 아들이 우를 시켜서 치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한 10여 년 가량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이 갑술년이 되어서 단군 왕건께서 부루태자를 보내신다. 이런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은 결국 도산에서 만나서 중원에서 9년 홍수가 일어나서 재앙이 커지니까 단군 왕검은 부루태자를 보내서 도산 회의를 소집했다. 그래서 순임금이 사공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치수를 할 수 있는 오행치수법을 전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순임금은 사공우를 보냈어요. 단군 왕건께서는 부루태자를 보내서 도산회의에서 만나서 여기서 치수법을 전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우가 기도하자 꿈에 어느 신인이 나타났다.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계시를 내려주어서 치수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실제로 부루태자가 바로 창수사자입니다. 창수사자 부루태자가 나타나서 치수법을 알려주어서 치수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지금의 어떤 중원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배은망덕의 첫 번째, 그 이전도 있지만은 바로 이 단군 왕검 때의 어떤 첫 번째가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이 창수사자, 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북쪽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창수사자는 바로 우리 부루태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께서 직접 홍범구주를 주셨다. 오행치수 지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중원 문헌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현이 창수사자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속미자세가에는 하늘이 주셨습니다. 하늘이 홍범구주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신이, 상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게 과연 무엇이냐? 바로 실제 역사에서 단군 왕검의 아들인 부루태자를 보내서 중국의 대홍수를 극복하도록 치수지법을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단군세기를 보더라도 단군세기의 초대 단군 왕검, 그 다음에 부루단군 때 시절이에요. 이 기록만 하더라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16가지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은 초대 단군 왕검 그리고 아들 부루단군 다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계에서는
부루라고 하는 이름은 교과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단군 왕검도 신화시해 가지고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홍수를 극복하니까 순임금도 단군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경에 보면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 사근동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쪽의 제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근이라고 그래요. 조근했다. 그리고 지금 단군 왕검도 신화시해 가지고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홍수를 극복하니까 순임금도 단군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경에 보면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 사근동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쪽의 제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동쪽에 있는 조근이라고 그래요. 조근했다. 그리고 지금 단군 왕검도 신화시해 가지고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홍수를 극복하니까 순임금도 단군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경에 보면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 사근동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쪽의 제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동쪽에 있는 조근이라고 그래요. 조근했다. 그리고 지금 단군 왕검도 신화시해 가지고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 홍수를 극복하니까 순임금도 단군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경에 보면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 사근동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쪽의 제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동쪽에 있는 조근이라고 그래요. 조근했다. 그리고 지금 단군 왕검도 신화시해 가지고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홍수를 극복하니까 순임금도 단군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경에 보면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 사근동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동쪽의 제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동쪽에 있는 조근이라고 해요. 조근했다. 그리고 지금 단군 왕검도 신화시해 가지고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홍수를 극복하니까 순임금도 단군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경에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쪽의 천자 바로 단군 왕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9년 홍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민심을 얻어가지고 이 우가 그다음에 요순우잖아요. 그래서 요순우 이렇게 해서 우가 하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건국은 뭐냐면 단군조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영향을 통해서 우가 이제 하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나라 주나라도 쭉 이어서 단군조선 2096년 동안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편발개수라는 것도 이게 단군 시절에 이런 문헌이 있는데 편발개수 실제로 이제 상투와 함께 이렇게 해서 따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단군조 특히 부루단군 때 있었다. 그런 기록들이 많고요. 단군 시절에 이제 어학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선어학회에 보면은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종교 교주 윤세복이 이극노라고 하는 분에게 이극노의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극노에게 단군성가 어학아를 작곡해 줄 것을 부탁했다가 걸린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학아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임시정부에서도 개천가로서 개천절날 애국가로서 이 신가 어학아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루태자 때, 부루단군 때 그때 어학아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죠. 2대 부루단군 때. 그래서 어학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단군 왕검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댕기머리를 해서 단기머리로 해서 추앙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풍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댕기머리의 유래가 무엇이냐? 그건 단기를 받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단군 왕검을 경배하는 그래서 그 덕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댕기머리의 유래다. 정약용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루단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금도 제가 알고 보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루단지라고 해서 가정에서 곡식을 담아서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시는 단지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 부루단군을 기리는 겁니다. 큰아들 부루가 어질고 다북하여서 집집마다 땅을 택하고 단을 쌓고 질그릇에 벼와 곡식을 채워서 지프로 영을 짜서 덮는다. 이를 부루단지라고 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 부루단지가 집에 모셔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이 이어져서 3대 단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림토가 있었습니다. 삼랑 을부록에 묘한 정음 38자가 있는데 이것만 보시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보시면 일본에는 신대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신대문자는 다 가짜야. 그러니까 이거는 훈민정음을 본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8세기에 보면은 이세신궁에 신대문자가 있어요. 오래된 신대문자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그냥 거짓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굳이 메이지 유신 때는요, 그 고대 우리 문명에 관한 걸 다 지워버리는 시대예요. 굳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대문자라는 걸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훈민정음을 갖다가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훈민정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대문자라는 건데요. 이 신대문자를 보면은 훈민정음이 아니라 바로 이 가림토 문에서만 나오는 고유 문양이 있습니다. 집과 같이 생긴 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 한자 같이 생겼죠. 공자처럼 생겼는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자처럼 생겼는데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은 훈민정음이 없는 거예요. 이 가림토 38자에만 있는 그 문양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8세기에도 있더라라는 거죠. 8세기에도 있더라. 그럼 8세기 이전에 문자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신대라는 건 뭐냐? 일본에서 얘기하는 신대도 다 고조선, 단군조선을 신대라고 합니다. 신대라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뭐냐면 가림토 문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가림토 문자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시면 금방 찾잖아요. 왜 다 모든 가림토 문자에는 이런 걸 쓸까? 예? 집처럼 생긴 거.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저기에는 없거든요. 저기 훈민정음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그 뒤로는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흉노의 시조가 삭정이다. 예, 삭정이라는 거죠. 스키타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에서 흉노, 돌궐, 몽골 등이 전부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쭉 넘어가서 예, 오사구 단군 때 뭐 몽골이안을 봉하시고 그다음에 조개화폐라는 걸 썼습니다. 단군 조선 4대 오사구 단군 때는 동그란 구멍을 뚫은 조개화폐를 썼다라고 하는 유일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게 유물이 밝혀졌잖아요. 유물이 보시면은 단군 조선 때 동그란 구멍을 뚫은 조개화폐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조개화폐가 발견이 됐어요. 놀라운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있을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단군조의 어떤 유물이다. 이런 거 다 논문으로 나왔어요. 조개화폐 발굴과 단군세기 기록의 사료적 가치 재평가라고 해서 이런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더 뭐 47대 단군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47대 단군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부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한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PPT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사랑에서 이 보령 대한사랑에서 이런 단군세기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서 우리의 어떤 단군 왕검 그리고 단군들께서 어떻게 했길래 2096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꼭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꼭 한번 환단고기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박천하 의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자료와 그런 근거를 통해서 이 단군 조선의 왜곡된 역사와 진실의 역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부여에 가면 부여라는 부여군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부여의 어원을 오늘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단군 왕금의 아들
네 분의 아들 중에 한 분이 부여죠. 응? 또 부여에 무슨 산이 있죠? 부소산이 있죠. 그 왕금의 두 번째 아드님이 부소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부여가 바로 이 당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런 나라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부여와 부소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중국과 일본이 예로부터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를 침탈하고 있죠. 영토를 침탈하고 정신을 침탈하고 이렇게. 최근에는 뭐 김치 공장이라고 그러죠. 뭐 한복, 김치, 뭐 또 우리나라 축구 선수까지 뭐 자기네 뭐 혈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네들이 우리 역사를 침탈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는 알지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여러분이나 우리나라 국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자주 참석하시고 또 저희 대한사람과 함께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미래 후손들에게 우리의 영토와 정신과 역사와 혼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